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고와 항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고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상고는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고심으로서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대법원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 판결, 즉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 되지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약적 상고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데, 또 제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비약적 상고를 할 수가 있다고 저희가 배웠고요. 한편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해서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83518 결정의 내용입니다. 한편 비약적 상고를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항소가 제기가 되면 그 경우에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항소 재판에서 심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 결정이 있게 되면 비약적 상고가 효력을 잃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심판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상고심의 주된 기능은 하급법원의 법령 해석과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의 통일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있죠. 그 밖에 판결의 구체적 타당성을 통한 피고인의 구제도 상고심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고심은 그 구조가 일단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법률 문제를 심리 판단하는 법률심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심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383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가 상고 이유가 되죠. 이런 경우 사실심이 될 수 있고요. 한편 양형에 대해서도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고 인정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형이 선고된 경우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형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최종심이라고 볼 수 있고, 383조 4호에 해당하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상고심에서도 양형 심리를 할 수 있죠. 한편 상고심은 법률심이면서 원칙적으로 사후심입니다. 그래서 원심의 소송 자료만을 기초로 삼아서 원판결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시점도 원판결을 했던 원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당부를 판단하게 되죠. 또한 속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도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고심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 86도 2181호 판결인데요. 상고심의 심판 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 즉 원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당시에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그러면 적법하죠. 그 후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부정기형 선고한 것이, 항소심에서 부정기형 선고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2010도 7947호 판결에서도 상고심의 구조가 판시상 1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죠.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상고심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속심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은 때라든지 원심 판결 후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판명된 때에는 원심 판결 후에 발생한 사실이나 증거가 상고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사후심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고는 상고 이유가 있어야 적법하게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383조에서 4가지 상고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호에서는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3호에서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그래서 이 2호와 3호가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속심적 요소가 속심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4호에서 보는 것처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도 인정할 만한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또한 되겠습니다. 이 4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 정의 관점에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상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이지요. 읽기 자료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래 판결에서는 2018도 19,034호 판결인데요.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판시상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러야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에서 구속을 하면서 그 청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구속이 잘못되었던 경우였는데 그것을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적법한 청문 절차를 밟아서 구속 사유가 있음을 인정해서 다시 구속했던 사안이고 그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속이 계속되었죠. 구속되는 청문 절차부터 1심, 항소심의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처음에 있었던 소송 절차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지요. 아래 2007도 1755호 판결은요. 구체적인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 위반을 지적하지 않은 채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중에서 뒤에 나오는 판시사항 4에 보시면요.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고 그와 같은 사실오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 구사도 1705호 판결인데요. 앞서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라도 검사는 그와 같은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없다. 왜 그렇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된 상고이유로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서 한편 피고인의 경우라도 그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제한을 한 것이 위헌이냐가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 자백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판시사항 1에서는 그와 같이 상고이유를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한 사항이고요. 판시사항 2의 다수 의견은 선고유예 요건 중에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있는데 그걸 해석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선고유예의 경우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지 않더라도 선고유예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고요. 반대 의견은 그에 대해서 선고유예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상고이유는 제한을 받고 있는데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가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당부만을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는 것이죠.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서 다시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후심 구조에 반하게 된다는 그런 법리를 설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거나 또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그보다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에 이번에 다시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 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적법한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2017도 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종전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와 같이 상고를 제한하는 법리, 즉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관해서 상고유예 범위 내에서 당부만을 심사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라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 위반 등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서 상고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 그와 같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다수 의견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결론에 따르면 항소심이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임으로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심급제도 하에서 양형요소라는 동일한 심판 대상에 관해 서로 다른 법원에서 고유의 권한으로 반복하여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지, 그것을 상고이유 제한 법리를 바꿔가면서까지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별개 의견은요, 판시사항 6에서 그 별개 의견의 결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판시사항 6의 내용을 보시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후 항소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형을 높인 때에는, 이 사안의 경우죠,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유라 할지라도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당시에는 예견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이 생기고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가능성과 그 의사는 판결 주문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항소심에서 주문이 불리하게 변경된 점을 고려해야 된다든지 항소심의 파기 후 자판에 의한 판결 내용은 항소심의 고유한 판단이다. 그러니 새로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1심과 항소심에서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상소권 보장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항소를 유발하게 돼서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이런 변화가 생길 걸 예상해서 항소를 또 하게 된다는 얘기죠. 심리부담 경감의 수단으로 부적법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 의견의 견해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또 다른 대법관의 별개 의견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판시사항 뒤에 판시사항 4에서 그 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판시사항 4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상고 이유의 범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수 의견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 제한 법리는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주장하지 않았거나 직권으로 심판되지 않은 것은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상고 이유 제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나 상고심의 적정한 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된 사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보다 넓게 상고 이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판결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상고심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75조에 따르면요, 상고를 하면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고의 제기기간은 항소와 마찬가지로 7일로 하고 있습니다. 376조 1항은 상고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다시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요. 상고법원이 그와 같은 소송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다면은 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야 하고요. 379조 1항은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유서 제출기관과 같죠. 상고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소자 특칙이 준용이 되고요. 상고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상고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역시 상고 기각 결정을 받게 되고요. 다만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79조 제3항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지요.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그 답변서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고 제기 후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상고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항소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은 상고심의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먼저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가 없고,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면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할 수 있고요. 변론 방식에 관하여는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 심판을 하여야 하지만 383조 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을 때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나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변론을 열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주요 사건에 관해서 변론을 열어서 대법원이 변론을 하는 것을, 공개 심리하는 것을 유튜브 중계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상고심은 그럼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상고심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재판과 비교하면서 또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상고심의 재판에는 크게 상고기각 재판과 원판결 파기 재판이 있고요. 상고기각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 판결로서 기각하는 판결을 말하고요. 상고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게 되는데, 파기 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경우, 파기 환송이죠. 그리고 관할에 있는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파기 이송이 있고, 한편 직접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파기 자판입니다. 자,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공소 기각과 환송의 판결을 하는 경우고요.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 관할 위반의 경우 환송 판결이 되겠죠.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관할에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됩니다. 관할 인정과 이송 판결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고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파기 자판이라고 할 수 하겠죠. 이와 같이 파기 자판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1, 2, 3, 4 경우 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 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마치 항소심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되죠. 이것을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고심 판결의 재판서에는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고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인데요. 상고심 판결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00조 1항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판결로서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결 정정 신청을 10일 내에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계산, 잘못,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판결 정정은
판결 내용의 오류를 단순한 오류를 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잘못되었으니까 무죄 판결로 정정해달라 이런 주장은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뒤에서 배우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에 의한 확정 판결, 대법원 판결은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구제가 가능할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고심 판결을 정정할 때는 변론 없이 할 수가 있고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정 신청을 기각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211조상의 판결의 경정제도와 비교해서 공부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고요.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400조 1항의 오류의 의미에 대해서 87초 40 결정을 보시면요. 신청인이 판결 정정 신청 이후의 요지가 유죄 내지는 무죄 판결을 했어야 되는 사안인, 즉 무죄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로 판결 정정 신청을 한 사안인데 그와 같은 경우는 사실의 오류, 판결 정정 신청으로 구할 수 있는 사실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판결 정정 신청을 기각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정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고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고 항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고라는 것은 재판의 형식 중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죠. 그래서 407조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항고할 수 없다는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나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재판이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고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대법원이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관련 부분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형사소송법에서 바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판결 전의 소송 절차라 하더라도 구금이나 보석, 또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 감정 유치 결정에 대해서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항고가 허용된다라는 것으로 다시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3조 1항은 항고를 할 수 없다는 예외, 그 밖에 403조 2항은 그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855 사고 결정에서는요, 위헌 재청 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 결정에 대해서 독립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위헌 여부 재청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하급심 결정은 중간 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상소되었을 때 그 판단도 같이 판단을 받는 데 불과한 것이지 독립하여 항고에 대한 재항고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헌 재청 신청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독립돼서 항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판례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 나오는 865 40 결정은요. 형사소송법 33조 제5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가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403조 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바로 이러한 그 부분이 당시 33조 5호에 의한 변호인 선임 청구 기각 결정이 바로 여기에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해서 예외에 해당이 돼서 불복을 할 수 없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되겠고요. 한편 소송 사실이나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 허가 결정에 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즉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죠.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상수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이 되겠지요. 한편 형사 피고 사건, 형사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할 수 있는지가 다퉈진 것이 86-1 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시사항 2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403조가 규정하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214조의 이 제8항에서 명문으로 구속적 부심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구금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서 결국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 기각을 했는데 또 다투게 되면 지나치게 구속적 부심 결정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된다고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된 부분이 되겠죠. 항고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잘 익혀놔야 되겠고요. 항고의 종류에는 크게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가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라는 것은 즉시 항고가 아닌 것을 보통 항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시 항고가 아닌 보통 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심 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보통 항고에 대해서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고법원이나 원심법원에서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따로,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따로 해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관한 제기기간에 대한 405조는 2019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되어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이 아닌 7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있게 되면 보통 항고와 달리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3조 2항에 따라서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했을 때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판결 선고가 임박해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 집행정지 효력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항고의 종류에는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보통 항고와 7일 내에 해야 되는 즉시 항고로 나눠져 있고, 보통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원칙적으로 없어서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에서 별도로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즉시 항고는 그에 반해서 23조 2항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이외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3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것은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고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원심법원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게 되고, 그와 같은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불복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와 달리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원심법원에서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요. 408조 1항에서의 경정은 원심법원의 결정을 경정하는 게 아니고 당해 법원에서 이유 있다고 경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항고심에서 경정하는 것은 다항 이하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413조에 따르면 40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 항고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게 되고요.
414조 1항은 항고법원에서 보았을 때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이 되면 항고를 다시 기각하게 되겠지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앞서 본 것처럼 408조 1항의 경정은 당해 법원에서 경정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414조 2항에서 보는 것은 항고법원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고심은 결정을 위한 심리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을 위한 절차와 달리 반드시 구도 변론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도 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한편 항고법원이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항고에 대한 얘기고요. 그와 같은 항고에 대해서 재항고가 있는데요.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 또는 항고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이 처음부터 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즉시 항고를 재항고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항고는 모두 즉시 항고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재항고라는 말 자체는 문헌상으로는 재차의 항고, 다시 하는 항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 보신 것처럼 항고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차의 결정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바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즉 첫 번째 항고라도 재항고라고 부른다는 것을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재항고는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모두 즉시 항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하는 재항고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소법원의 결정이 항고인가 또는 위에서 본 재항고인가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 2002모 6결정인데요. 형사소송법 415조에서는 위에서 보신 것처럼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가 있는 때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그렇죠,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항소법원의 상급법원은 대법원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 재항고인이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한 판결에 대한 재항고인의 상고가 상고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임을 이유로 항소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했다면 이를 재항고로 봐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 재항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2008 헌마 578 결정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만 말씀드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는 역시 허용된다라는 것이 그 헌법재판소 2011년 11월 24일자 2008헌마 578 결정의 내용이었죠. 이 부분은 재정신청을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항고까지 살펴봤고, 끝으로 준항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준항고는 말 그대로 항고에 준한다고 해서 준항고라고 이렇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 하는 불복 신청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급법원에 대한 구제 신청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준항고도 재판 등의 취소와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이고,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합의부에 의하여 심사를 받게 되므로 항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준항고라고 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도 준항고에 대해서 항고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죠. 준항고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이죠. 그 주체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셔야 되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입니다. 그래서 416조 1항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이라든지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이라든지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피고인에 대한 감정 유치, 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해서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준항고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준항고 청구는 위에서 본 1, 2, 3, 4, 5의 재판이 있은 날로부터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내에 하여야 되고요. 이 규정에 따른 준항고는 말씀드린 대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준항고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이 행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은 수소법관에 속해 있는 법관들이기 때문에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이 행한 재판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가 내린 구속기간 연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또 수명법관,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의 발부 재판에 대해서도 준항고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준항고의 대상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처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입니다. 즉 검사나 사법경찰관과 같은 수사기관이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또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구금에 관한 처분을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을 말하죠. 예를 들면 신체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아래 대법원 89537 결정의 경우라든지, 역시 접견교통권 공부할 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구금 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이고 법원의 처분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결정으로도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접견교통권, 부당한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접견 신청을 한 지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접견 신청을 한 후로부터 접견이 허용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접견 불허 처분이 있는 것과 같이 봐야 된다라는 판례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거나 압수물을 환부하는 것에 대한 권한 행사에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되겠죠. 여기서 압수물 환부에 대한 가환부, 임시로 환부해주는 가환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243조에 있는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수사기관의 처분도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처분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5 이사결정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공부할 때 살펴봤던 판례인데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을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의 취지는 결국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한 경찰권 행사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봐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로 표시한 원심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잘못은 재항고의 대상이 될 정도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준항고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하의한다는 것을 앞서 본 바가 있었고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관할법원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와 달리 준항고 제기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와 같이 7일 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실익이 있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준항고는 보통항고와 마찬가지로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항고 법원이 결정으로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고요. 준항고 청구에 대해서 관할 법원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사실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항고 이유를 심사했는데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준항고를 기각하게 되겠고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준항고 대상이 된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준항고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재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준용이 되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하는 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5 12 결정을 보시면 준항고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인데요. 판시사항 2.2를 보시면요. 형사소송법 416조, 417조의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해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고와 항고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